안녕하십니까. 산림문화 콘텐츠 연구소 유영초입니다. 자, 이번에는 생태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생태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른쪽 그 로고를 보면 원과 네모와 세모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로고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로고가 굉장히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원이 어쩌면 이제 우주를 상징하는 어떤 하늘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네모가 이제 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모는 저 인간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우리 역사,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뭐 우주는 광물, 식물, 동물, 인물 이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천지인이라고 하는 구조로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어떻게 보면 태초에 빛으로 빚어낸 원소들, 그러니까 광물과 또 광물과 빛으로 진화한 식물들, 또 식물이 만들어낸 영양물질로 구성된 동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과 식물과 동물, 인물 이거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쩌면 이제 천지인의 구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생물적 존재의 상징성으로서의 인물이 이제 가장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지구적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주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어떤 인물은 광물, 식물, 동물에 비치고 사는 존재, 뭐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식물 또는 움직이는 광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천도, 지리, 인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만물의 상호작용과 생로병사의 순환계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건 생물체, 무생물체, 반생물체 이런 다양한 존재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동물, 식물, 광물 이것들이 다 만물에 포함되겠죠. 이 만물이 연결되고 이동하고 순환하고 체계성을 갖췄을 때 이것을 생태계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뭐 이런 생태계의 이제 공간으로서 천도와 지리가 구현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생태를 그래서 이제 에콜로지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에콜로지는 뭐 200년 전에 이제 뭐 해켈이라는 학자가 쓰기 시작해서 이제 아마도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학문적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생태라는 개념 자체가 둥지 또는 살림살이 또는 집, 뭐 이 우주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도, 지리, 인문을 통합해서 이렇게 생태계가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문사철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인문도 결국은 보면 사람살이 인간의 문학, 역사, 철학을 담보한 사람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인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천도, 지리, 인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유의 방식,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태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뭐 최근에 이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제 캐롤린 머천트라는 학자가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나온 건데요. 1998년도에 로빈 에커슬리의 논문에 이 생태 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미 이제 호주 문학협회에서는 생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듀크 대학에서도 환경 인문학이 창간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생태 인문학은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이제 다뤄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학제간 연구를 할지 독립학문으로 이제 제도적이 구축이 되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탈인간 중심이랄지 다종성, 그다음에 탈식민문학, 인문학의 패러다임이 이제 다원화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그 생태 인문학자인 에바 도만스카의 이제 그 연구에 따르면은 생태 인문학이랄지 환경 인문학이 지금까지 이제 혼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단순한 생태 인문학은 단순한 환경 인문 차원뿐만이 아니고 지식의 생산이랄지 인식의 변화랄지 존재론적 재구성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문학의 이제 반인간 중심성, 그 다음에 반유럽 중심성, 지식의 식민성을 비판하는 흐름 속에서 확산되면서 생태 인문학은 이제 인문학과 자연과학 또는 뭐 이게 그 네이티브 날리지, 토착 지식, 전통 생태 지식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생태 인문학의 정의를 생태 인문학은 인문학에서 환경, 생명, 비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존재론, 윤리, 지식 체계를 탐구하는 뭐 학제간 연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바 도만스카의 경우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비인간 또 인간, 생태 환경이 얽힌 이 복합적인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태인문학적인 어떤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주요 영역, 생태인문학의 중요 영역과 이슈를 비인간 중심성, 그다음에 관계적 존재론, 특히 다종 공동체, 그다음에 토착 지식, 그다음에 인류세랄지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그다음에 반유럽 지식 식민성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 주요 이슈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주요 영역과 이슈 중에서 생태인문학의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이론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ANT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는 브루노 라띠루 선생 같은 경우는 일찍이 1980년대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사유를 전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현대 철학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론 자체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유에 의하면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사유하는, 생각하는 주체가 있고, 생각하는 주체가 관계를 맺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계가 먼저 있고,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그 관계의 효과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 형이상에게 실체가 관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순서를 정반대로 뒤집는 거죠. 관계가 실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옷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인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이 컴퓨터, 컵, 책상, 탁자, 노트북, 뭐 핸드폰 이런 것들도 다 행위자로 인식을 하는 것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주체가 아니고 인간과 비인간의 대칭성을 가지고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행위자 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성이랄지 행위성이랄지 책임성에 대한 기존 철학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갖는 이제 우리 그 생태인문학에서의 의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ANT와 생태인문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그동안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랄지 동물이랄지 알고리즘 같이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행위 능력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인간 행위자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 주체성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풀과 나무, 그 다음에 동물, AI, 뭐 센서랄지 물질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생태적인 행위자로서 상호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ANT가 가지고 있는 연결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이 만들어가는 관계의 그물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다양한 미생물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형되고 해체되는 과정이지 어떤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는 관계의 장이다, 네트워크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생태계를 그냥 자연 생태계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랄지 기술이랄지 자연의 복합적인 네트워크로 인식할 수 있는, 말하자면 생태 인문의 인식적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생태 인문학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위자들의 이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질서가 생성된다는 번역의 개념은 실제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번역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해석 행위랄지 기술적인 매개랄지 자연의 반응 이런 것들도 역시 모두가 다 번역의 과정이다. 에이전시와 페이션시의 번역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ANT가 생태인문학의 어떤 이론적 토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숲의 관점 전환에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숲의 생태계가 숲 그 자체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랄지 미생물이랄지 나무랄지 인간이랄지 도구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교육적으로 본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숲을 매개로 해서 숲을 가리키거든지 숲을 통해서 뭔가를 숲을 수단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숲 자체가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공동의 교사 또는 숲이 학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는 숲이 학교다. 숲이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 과정은 그러다 보니까 선형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의 알고 있는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재조립하는 과정이다라고 이 학습 과정 자체를 새롭게 재인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뭐 자연 체험, 현장 체험, 숲 체험, 이야기 기반의 해석, 생태적 공감 뭐 이런 것들이 교육 설계를 통해서 새롭게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이제 한국의 생태인문학은 앞서의 이제 에바 도만스카의 이제 어떤 연구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 굉장히 조금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문학과 생태 환경의 의제가 융합되기도 하고 또 환경, 생태 문학, 생태 소설, 생태 비평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논의가 확장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류세랄지 환경 사회학 환경 정치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인문학 교육이랄지 평생 교육에서의 생태 인문학의 이제 연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 예술이랄지 미디어랄지 영화 또 시각예술 또 비평 이런 데서까지 이제 생태 인문학의 영역이 확장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생태 인문학일지 환경 인문학 뭐 이런 용어랄지 학문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생태 인문학이 이제 해야 될 그 숙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퀴즈는 정답이 무엇일까요? 초성 퀴즈입니다. 숲이 깊어야 도깨비 든다입니다. 도깨비 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해석을 해보자면 아마 숲이 깊어야 도깨비 든다는 말은 환경이 좋아야 큰 인물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환경이 좋고 자연이 좋으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진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K 컨텐츠 또는 한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문화와 우리 장소적 체험과 이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 문화가 K 포레스트가 K 컨텐츠의 원형으로 작동한다고 이야기했듯이 장소라고 하는 물리적 환경은 인지적 활동, 체험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고 이미지와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미디어랄지 뭐 이렇게 한류 콘텐츠로 이제 확장돼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이 당산나무, 우리의 어떤 전통 생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의 서사가 이제 구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의 인문학의 원형은 어쩌면 단군 신화로부터 출발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공유하는 스토리텔링으로서 태백산의 신단수, 우주와 소통하는 나무, 우주수, 당산나무,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태의 인문학의 원형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구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이념, 또 그것의 가치 실현의 방법론으로서의 풍류와 접화 군생이 생태 인문학의 방법론으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풍류라는 말은 이제 신라시대 최취현 선생의 이제 난낭비서라고 하는 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라에 아주 심오하고 깊은 그 도가 있는데 그것이 풍류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접하곤생이라는 표현이 있죠. 생명과 접해서 어떤 변화, 감화,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생태적인 반응, 생태적인 공명 뭐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풍류의 원리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K 컨텐츠의 핵심 원리이자 방법론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 풍류에 이제 나오는 개념들을 보면 유호산수, 상열과학, 상마도의 무원부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유호산수라는 것은 자연과의 이제 감흥, 생태적인 공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열과학, 서로 이제 어떤 춤추고 노래하는 걸 즐기는 예술적 수양, 이것이 이제 미학적인 공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도의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수양, 도덕적인 공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적 확장, 정보적 공명, 이건 이제 뭐 그냥 해석인데요. 어쨌든 닿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시에는 이제 뭐 어떤 전국적으로 돌아다닌다 그런 개념이겠지만 오늘날 이제 재해석을 해서 활용한다면 생태 문명, 글로벌 공명으로 이제 확장돼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하군생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접하군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숲하다, 저는 포레스트 ing로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봐왔던 대상으로서의 숲, 어떤 환경으로서의 숲이 아니라 더불어 숲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상호 유기적인 생명을 활동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ANT적인 관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더불어 함께 유기적인 생명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숲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하다라는 것은 더불어 숲 또는 트랜스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터랙션하고 트랜스액션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트랜스액션은 서로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와의 진정한 교호와 관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트랜스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접하군생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숲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하기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담 박지현 선생은 어떻게 보면 푹 젖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모두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존 듀이 같은 경우는 온전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보면서 트랜스액션을 넘어서 인터랙션을 넘어서 이렇게 트랜스액션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숲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노인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노인의 지성, 시간의 지성이 존중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제목으로 쓰였죠.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존중하고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되거나 오래 산 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수로서 존중하고 왼쪽에 있는 것은 respect your elders, 선배 또는 노인을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버터플라이 힐이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3년간 그 나무 위에서 농성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성, 그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존중감,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시대는 사실은 이 시간이 몸에 밴 어떤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계절 또는 시간 또 장소, 경험 이것이 몸에 반복됐다, 또 몸에 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몸에 축적되는 것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소가 몸에 배는 것, 자연이 몸에 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나이든 노인은 시간과 장소의 경험이 쌓여 길을 제시하는 어떤 지성이 탑재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이제 시처럼 사실은 어쩌면 이 시대는 철이 없는 시대, 노인의 시간이 존중받지 않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AI 시대에 인간을 철들게 하는 학문이야말로 이제 생태인문학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을 통한 산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소요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쩌면 이게 접하군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접하군생의 핵심 개념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라고 하는 것은 거닐다, 또 요라고 하는 걸 또 거닐다라는 뜻이죠. 걷다라는 다 이 책받침변, 시험시험 가다라고 하는 가다시다 하는 그 책받침변에 걷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유 자체는 점점 나아가면서 거닐고 몰고 나아가면서 노질다까지 그러니까 걷고 나아가고 이렇게 노니는 것까지의 어떤 과정, 자연과의 일체화되는 과정, 트랜잭션의 과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요유야말로 접하군생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숲을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책하기야말로 접하군생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와 숲과 대지의 일체화를 통해서 세상을 내면하는 철학이 산책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 라무르라는 철학자는 이 걷기야말로 우리가 행성을 측량함으로써 우리의 행성, 그러니까 지구의 행성을 측량함으로써 세계를 내 안으로 돌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것, 학습한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몸에 배는 것이죠. 해강 최한기 선생은 유행지리를 통해서 유행지리에 대한 재규제촉을 통해서 견문수렴하는 것이 이제 그 사유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책이고 숲이 학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계 이항 선생은 유산여 독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거니는 것 자체가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조영원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 등명, 입산수도, 유산풍류, 서산자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산이야말로 이런 풍류 또는 수도, 또 이름을 얻고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플라톤의 아카데모스처럼 숲이야말로 아카데모스의 숲이죠. 숲. 학문의 전당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도 레오폴드 선생 같은 경우는 미의 물리학 교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 미의 방정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의 방정식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는 한 자연과학 분야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미의 물리학 교실, 그러니까 살림이 갖고 있는 가치, 학교로서의 가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책이다, 사유의 책이면서 사색의 책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칼라라는 의미, 스쿨의 원형이 사실은 여유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살림은 어떻게 보면 여유와 여가의 학교로서 우리의 이제 풍류도 또는 유산, 놀이 이런 관점과 일맥상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원점이자 여가의 원점, 놀이의 원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숲은 교육의 원점이고 교육의 원형지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AI 시대의 생태인문학 교실로서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로우 같은 경우는 공부를
숲이라는 언어의 문법과 구문의 리듬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바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언어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사는 식물이고 동사는 새나 포유류나 곤충, 바람, 물, 이것이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숲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그러니까 숲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암 박지원 선생은 곤충의 더듬이와 코스를 가볍게 여긴 자는 문심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자연 생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더듬이와 코스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문심이 없다. 문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쩌면 글 짓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상력,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생태와 자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 같은 경우는 자연의 외양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서 대상을 응시하기만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패턴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통찰했고 그걸 예술로 표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시대적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자연 생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전환의 갈림길 속에서 야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로우 같은 경우는 야생이야말로, 숲이야말로 아담과 같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생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오솔길, 원주민의 길을 통과해서 새로운 어떤 사유와 상상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산림 작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이제 국민 영웅이라고 불리는 알랭 제르보의 이제 폴리네시아 나의 푸른 영혼이라는 책에 보면 해양 작가로서의 훌륭한가는 얼마만큼 바다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작품 속에서 진실을 수반한 바다의 향기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산림 작가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또 한국의 작가는 모두 산림 작가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양한 숲의 기능들을 보면서 산림 작가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숲의 향기를 번역하는 행위자 또는 숲의 감수자를 대변하는 액티비스트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 작가는 그래서 독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말인데, 독림가처럼 21세기의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 사용자로서의 독림가여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숲의 아름다움, 미의 물리학을 표현하는 작가, 또 야생과 순수의 목소리를 전하는 제야의 저항 작가, 또 숲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를 실천하는 환경 작가, 숲의 영성과 치유의 손길을 건네주는 작가, 숲의 철학과 원리, 기능과 가치를 표현하는 작가로서의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생태인문학의 방향은 인간과 자연과 기술의 가문과 공세적 의미망으로서의 공생적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AI 시대의 생태인문학은 정보의 시대를 넘어서 관계의 윤리와 또 풍류의 리듬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의 공명과 공존을 복원하는 어떤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정치, 자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풍류는 생태, 예술, 도덕, 우주의 리듬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공명의 미학으로 우리가 생태인문학적 재해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류의 이제 관계적 존재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질적 층위를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생태인문학의 길은 우리 신경주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은 가는 사람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라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베리 커머너랄지 코멘지우스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야말로 자연으로부터 다시 길을 묻는, 숲에서 길을 묻는 것이 중요한 시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슈퍼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